네트워크 포렌식 1차 웹 취약점 스캔 트래픽 분석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선행 과제에 대해서 다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와이샤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네트워크 마이너라는 걸 설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따로 해주세요. 도움 드릴게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딱 강의 시작 날인데요. 그 1차부터 11차까지 구성을 했어요. 내용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TCP, IP, OSI 7계층 각 프로토콜에 대해서 헤더를 뜯어보고 분석하고 왜 네트워크 흐름이 이런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업무에 투입이 됐을 때 이런 패킷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또는 이런 공격 유형이 있다. 딱 눈으로 식별하고 인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어떤 방법적,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공유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네트워크 패킷이라고 하는 거는 L4 레이어, 그러니까 즉 TCP/IP 그리고 포트까지 관여할 수 있는 방화벽단에 대한 세션 이해를 통해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방화벽을 엔지니어링하는 또는 그 구간 간의 통신이 안 되었을 때 분석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이 L7 레이어에서 L1까지 전부 다 보고 어떤 L2 레이어에서 ARP 스푸핑이라든지 또는 DNS에 대한 오염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L7 레이어의 웹 패킹 같은 트래픽을 봤을 때 우리 자산이 이 공격에 대해서 정말 지금 현재 취약한 상태인 것인지 패킷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침해를 당했다 안 당했다라는 거는 공격은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고 있다는 거를 패킷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은 빠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보안 관제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보안 담당자를 해서 침해 대응을 하실 수도 있겠죠. 또는 그 외에 다른 업무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한 강의고요. 이 외에도 되게 관심 분야가 많아서 저는 거의 매주 강의를 다른 강의안을 하나 짜서 준비할 생각이에요. 블록체인 쪽으로 또는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네트워크 쪽 포렌식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네트워크 분석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각자 와이샤크 사용하는 방법, TCP/IP는 어떻게 통신하는지, OSI 7계층은 무엇인지 강의에서 설명하는 각 헤더, 내용 또는 어떤 용어 이런 것들을 모르시겠으면 강의 교환을 먼저 보시고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실습 위주의 강의 형태라서 모든 패킷 파일은 샘플은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모든 명령어나 도구나 이런 건 전부 다 제공이 드릴 테니까 재현이 안 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따라해 보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강의 커리큘럼의 순서는 그냥 임의로 정했는데 제가 발표하기 편한 순서대로 미리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다 하신 분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먼저 그 수집한 자료나 강의안을 먼저 드릴게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웹 스캔 트래픽 분석입니다. 크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요.
다 아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웹 취약점 스캔 그리고 와이샤크 활용을 통한 분석. 오타가 있네요. 분석. 네트워크 마이너를 활용한 분석이 있는 이 세 가지 컨텐츠고요. PPT 안에도 패킷 샘플 파일은 첨부되어 있어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분석을 재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웹 취약점 스캐너 트래픽 분석이니까 웹 취약점 스캐너를 아셔야 되는데, 웹 취약점 스캐너란 웹 서비스의 시스템에 대한 자체 버그, 시스템 구성상에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종합적인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진단 도구이고요. 쓰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죠. 운영 입장에는 자신의 웹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스캔하고 미리 선 조치하는 그런 자동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해커 입장에선 웹 서버를 해킹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웹 취약점 스캔 공격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인입 지점, 저희 벡터라고도 표현하는데 SQL 인젝션이 터지는 그 파라미터, XX가 어느 파라미터에서 터지는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어떤 알려진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웹 서버에 존재하는지 탐색하는 목적이 될 수가 있고, 시스템 침투, 정보 유출, 시스템 파괴, 사이버 재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웹 스캐너의 종류예요. 프리 오픈소스 스캐너가 있고 커머셜 스캐너가 있어요. 무료 그리고 상용,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다 하이퍼링크라서 클릭 투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관심 있는 웹 스캐너에 대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모두 무료고요. 밑에 있는 건 모두 유료지만 크랙이 있는 스캐너들도 있습니다. 그 섹툴 마켓이라고 있는데 웹 스캐너 벤치메이킹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얻었고요. 상위에 있는 내용들을 도구들을 뽑아봤어요. 이 마켓을 참고하시면 어떤 스캐너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가시화가 좋은지 이런 걸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웹 취약점의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요. 기존 2017 RC1에서 세 가지 변경이 있어요. 지금 2013년, 2017년, 앞으로 2020년에 또 나오겠죠? 4년마다 나오니까 4년 후에 나오겠네요. 네. 그 OWASP에서 지난 OWASP와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A4, A8 부분이 크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기존에 없었던 XML external entity 부분에 대한 XML 파싱하는 과정에서 엔티티 속성을 이용한 공격들이 좀 이슈가 됐었고요. insecure deserialization이라고 해서 A8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병렬 취약점 deserialize 역직렬화라고 하는데요. 역직렬화에 쓰인 객체는 어플리케이션 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명령을 실행하거나 권한 상승이 가능한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하는 취약점 형태의 공격이 지난 OWASP와 현재 OWASP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깅과 모니터링이라고 F10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안 관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로그를 제대로 남겼는지, 이런 절차적 관리적인 보안 상황까지 미흡하면 취약하다고, 심각한 취약점 중에 하나라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강의와는 좀 무관하지만 같이 훑으면서 넣은 내용이고요. 이 OWASP 내용도 강의 교환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웹해킹 시나리오는 보통 이래요. IP나 포트를 수집한 다음에 OS 종류를 수집하고 취약점을 수집하는 정보 수집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침투 전 단계입니다. 침투
시스템 장악 단계에서는 SQL 인젝션을 공격하던가 웹쉘, 또 리버스 텔넷 이런 식으로 침투를 위한 본격적인 공격 행위를 합니다. 내부 정보 유출은 침투 후에 웹페이지 디페이스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 내용인데요. 웹 스캔 트래픽의 분석의 필요성. 웹 취약점 스캔 트래픽을 네트워크 IDS에서 탐지가 가능한가? 네트워크 IDS라는 건 보통 모든 기업에 있는 최전방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해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고 어떤 정보가 유출되는지 확인하는 솔루션인데요. 공격이 발생한 거는 인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공격이 들어와요. 웹스캔은 SQL 인젝션 하나만 정교하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때려보고 저것도 때려보고 막 자동화된 스크립트로 쫙 밀어넣는 거라서 인지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근데 웹스캔 트래픽 덤프를 통해서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왜 덤프라는 건 패킷을 로깅하는 거를 말하고요. 왜 덤프를 떠야 되냐면 공격자 IP를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웹스캔 중에 유효한 공격을 식별해야 하는 경우에서는 분석가 능동적으로 많은 HTTP 요청 중에 웹서버 취약점이 노출된 케이스를 통하여 웹 취약점 스캔을 대응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요. 공격을 모두 다 정확하게 탐지해서 차단하기가 실제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서버가 이런 공격을 당하고는 있는데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취약점 없이 그냥 응답을 정상적으로 주는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 웹서버가 되게 건강하지 않은 취약한 상태라서 많은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 정도는 분석가가 빨리 확인해서 그 포트 서비스를 내린다던가, 아니 공격자를 불특정 다수를 차단한다던가, 취약점을 조치하라고 개발 쪽에 권고를 한다던가, 이런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웹스캔 같은 경우는 그 패킷 덤프 원본 파일이 없으면 분석하기가 꽤나 까다로워요. 왜냐면 공격에 대한 요청은 NIDS에서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응답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정책을 만들거나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덤프가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분석을 해서 대응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패킷 분석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해보면, 공격에 사용된 웹스캔의 종류를 파악하여 확인한다? 이럴 수 있죠. 뭐 닉토라는 스캐너가 있을 수 있고 아큐네틱스라는 스캐너가 있을 수 있는데 스캐너의 종류를 파악해서 빠르게 대응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게, 계속 그 스캐너마다 어떤 시그니처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캐너에 미리 테스트해봤는데 취약하지 않아 또는 취약해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공격에 사용된 모든 HTTP 패킷을 리플레이해서 분석한다. 이게 주로 보안 강제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공격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파라미터로 공격이 들어왔고 그게 NID에서 탐지가 됐어요. 똑같이 해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똑같이 해봤을 때 리플레이를 시켜서 취약한 응답이 올까요? 물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격 안에는 유효한 세션 타임아웃 시간 내에 유효한 어떤 쿠키나 유효한 어떤 세션 넘버를 가지고 공격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재현했을 때 똑같은 취약성을 웹서버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일이 패킷 하나하나 확인해서 노출된 취약점이 있는지 분석하는 거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죠? 패킷이 있으면. 근데 그거는 웹스캐너가 보통 공격을 하면 한 7,000개에서 8,000개 공격이 한 수분 내로 들어와요. 7, 8,000개를 하나씩 열어본다는 거는 좀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유효한 응답 코드, 그러니까 200오케이나 500 에러에 대한 응답을 주로 패킷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응답 코드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이닝을 통해 파일 사이즈로 판단해서 분석한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본 강의에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좀 빠르게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HTTP 통신 개념을 가볍게 훑고 지나갈게요. 클라이언트는 리퀘스트를 보내고 서버는 리스폰스를 보냅니다. 이 커넥션은 모두 그 어떤 형식과 규약과 헤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약들을 지켜서 통신하는 게 HTTP 통신 기본 개념이고요. 응답을 줄 때 코드를 줘요.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서버는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가 살아있다면. 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200하고 5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클라이언트 요청이 성공적이었다 하면서 주는 헤더에 붙는 응답 코드고요. 500 같은 경우는 서버 쪽에 에러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웹쉘이 업로드가 되어서 석세스가 됐어. 그러면 200이 주겠죠. 또는 SQL 인젝션 에러 베이스라고 해서 일부러 에러를 일으키면 서버 사이드에서 에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 공격이 왔고 여러 서버 쪽 에러가 났는데 그 에러가 좀 결과가 상이하다. 그럼 바인드 SQL 인젝션으로 뭐 01 참 아니면 거짓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0 또는 200 코드를 주요하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코드가 있다고 무조건 취약한 건 아니에요. 참고를 한다는 거죠. 응답 헤더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강의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 트랜잭션 구조인데요. 요거는 좀 중요할 수 있어요. HTTP 트랜잭션은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양방향 통신 단위를 의미합니다. 단위를 구분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요청 포트와 응답 포트의 상호작용 단위. 세션이라고도 하는데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 두 패킷이 있고요. 이걸 하나의 HTTP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여기 요청을 보시면 처음에 제 그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게. 네,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제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192.168.0.22라는 클라이언트가 56404라는 소스 포트를 가지고 182.162.9236이라는 웹서버 80 포트에 TCP 페이로드 74개를 담아서 시넥 에크를 이제 3엔드 핸드쉐이킹을 맺은 다음에 겟 요청을 했어요. 그다음에 서버가 205K 성공했다는 걸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A 핸드쉐이킹이라고 세션을 끊는 동작을 진행하고 세션을 끊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TCP TCP 세션이 아니라 HTTP 세션이라고 보이고요. 하나의 TCP 세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스 포트와 목적지 포트가 계속 이어지죠. 56404, 80, 56404, 80. 이게 한번 get 요청하고 205K 하고 끊겨야 정상이에요. 근데 HTTP 세션이라는 거는 끊긴 다음에 또는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같은 소스 포트를 가지고. 왜 그런 동작을 하냐면 좀 더 빠르게, 왜냐면 이 소스 포트가 변경이 되면은 이 목적지 포트는 변경이 안 되겠죠. 소스 포트만 변경이 되겠죠. get하고 뭐 common min.css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test.jpg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럴 경우에 소스 포트를 바꿔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TCP 핸드쉐이킹을 또 맺게 되죠. 또 다른 파일을 요청할 때 또 맺게 되고요. 그런 오버헤드들이 쌓이면 시간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 설정된 keep alive라는 헤더 타임 내에서는 다시 동일한 소스 포트를 가지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세션을 계속 유지를 해 가면서 다시 핸드쉐이킹에 맺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좀 더 고속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웹 스캐너와 일반 통신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와이샤크를 활용한 분석 중에 하나인데요. 필터에서 이 상단처럼 HTTP 리퀘스트 풀 URI랑 리스폰스 코드 200을 이 또는이라는 건요. 파이프 두 개가 하게 되면은 여기 소스 포트가 80 목적지 포트로 요청을 했을 때 80이 6461로 응답을 하게 되죠. 보통 또 6463으로 소스 포트에서 요청을 하면 80이 받아서 다시 80이 6463으로 줘요. 6462가 없죠. 이 밑에 있네요. 왜 그러냐면은 와이샤크에서는 그 타임, 시간 간격에 따라서 수집된 순서대로 정렬을 하기 때문에 뭐가 먼저 요청했는지는 클라이언트 발송하는 리퀘스트 그 어떤 로직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응답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약간 시퀀셜하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소스포트가 6465가 있고 6465가 받아서 다시 6465가 주는 패킷도 있을 거고요. 6468 있고 6468 있네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면 리소스가 차이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소스포트가 시퀀셜하게 증가하는 것 같은데 시퀀셜하게 증가하면서 다른 리소스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TCP 세션에 대해서 따로 요 과정, 핸드쉐이킹 과정을 캡처를 안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소스포트가 바뀐다는 거는 핸드쉐이킹이 다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돼요. 요 요청이 일반적입니다. 정상적인 거고요. 와이샤크를 통해서 좀 패킷을 어떤 데이터를 보려면 TCP 플로우 TCP 스트림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그 웹 스캔 패킷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follow TCP 스트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요. get으로 요청했고요. HTTP 205K 뜨면서 안에 있는 컨텐츠가 클라이언트로 전송되게 됐죠. 하나의 TCP 세션이 끊기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HTTP 트랜잭션이에요. 이 내용이 끝나게 되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게 웹 스캔이랑 일반 그 통신하고 패킷 TCP 스트림을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여기 get과 응답이 하나의 TCP 세션 안에 여러 개가 있어요. 소스 포트가 같으면 TCP 세션이 같다고 와이샤크가 파싱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오면 get 응답 또 밑에 이어서 get 응답이 몇천 개가 있어요. 하나의 HTTP 세션 안에요. 요 스크롤 바가 있는데 밑으로 쭉쭉쭉 내려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더 분석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일단은 그런 류의 스캐너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부가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스트림, 보통 일반적으로 와이샤크를 보셨을 때 이 소스 IP,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IP 대신에 포트 같은 거 있는데 TCP 스트림이라는 어떤 그 컬럼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요 와이샤크 설정에 가서 컬럼에서 커스텀으로 놓으시고 TCP 스트림이라는 걸 추가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떤 HTTP 요청이 205K를 발생시켰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요. TCP 스트림이라는 컬럼을 추가를 하시면 넘버가 있어요. 몇 번째 TCP 트랜잭션 요청이냐.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이 의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TCP 세션이 맺어진 다음에 요청과 응답에 대한 스트림, 즉 그 HTTP 트랜잭션 한 세션이에요. 6번과 7번은 차이가 뭐냐면 소스 포트가 다르겠죠. 목적지 포트는 같지만 7번과 8번 차이도 그렇고요. 보시면 시퀀셜하게 올라가죠. 4, 5, 6, 7, 8, 9 이걸로 정렬하게 되면은 기존의 타임베이스로 두서없이 정렬됐던 패킷들이 요청 순서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5번째 요청, 6번째 요청, 7번째 요청 이런 식으로. 그럼 소스 포트, 목적지 포트가 다시 있어 웹 서버가 걔한테 응답했는지 쭉 나와요. 그래서 역으로 어떤 개인정보 페이지에 노출이 되는데 어떤
요청이 이 응답을 유발했는가에 대해서는 TCP 스트림을 역으로 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셔크 활용 분석 중에 하나의 트랜잭션에 여러 개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스 포트 보시면 굉장히 많은 요청들이 동일한 소스 포트에 있고 목적지 포트가 응답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하나만 입에 오케이가 떴단 말이죠. 나머지는 뭐 나파운드 404가 떴을 수가 있고 인증이 걸려 있으면 다른 코드가 떴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얘가 입에 오케이가 하나라는 건 한 대충 한 20개 정도 요청을 했는데 하나 응답했으면 이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200 오케이를 성공시킨 요청이 20개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웹 스캐너 분석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일단 설명드리자면 HTTP는 커넥션 리스트 방식을 매번 맺고 끊는 방식으로 생성하는 구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웹 스캐너의 실제 요청이에요. 보면은 커넥션, keep alive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 네트워크 비용 측면에서 큰 비용을 소비하게 되니까 맺고 끊는 게 자주 반복되면은 최초 연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HTTP 1.1부터는 keep alive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keep alive란 HTTP 소켓의 in, out에 대한 액세스가 마지막으로 종료된 시점부터 정의된 시간까지 액세스가 없더라도 대기하는 방식입니다. 네, 시간까지 대기하는 방식이고요. 타임아웃, 맥스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요. 정의된 시간 내에 액세스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네트워크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요청을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 그 소켓 통신을 웹 스캐너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헤더를 붙여서 같은 소스 포트로 계속 요청하도록.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일반 통신하고는 다르게. 짧은 시간에 많은 공격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웹 스캐너의 그 목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어떤 공격이 이 205K를 유발시켰는지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컬럼에 TCP 에크, TCP 넥스 스퀀시를 추가하면 요청 출발지 포트라 동일한 출발지 포트라도 어떤 HTTP 요청에 대한 응답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TCP 스퀀시는 본인이 보낼 때 본인의 아이덴티티 넘버를 스퀀시 1, 상대의 숫자예요. 와이셔크에서 파싱한 거를 좀 보기 좋게 상대 숫자로 보면 1이라고 했을 때 그 담고 있는 페이로드 사이즈에다가 그 본인의 스퀀시 플러스 1을 더해서 다음에 내가 받을 TCP 스퀀시 넘버를 미리 파싱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와이셔크에 있어요. 그래서 TCP 넥스 스퀀시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에 본인이 받아야 할 스퀀시 넘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스퀀시 넘버 364가 전 요청에 대해서 이게 이 보라색이 응답이거든요. 상단에 보시면 요청이 있어요. 넥스 스퀀시가 364라고 써있죠. 이게 뭐 get 무슨 요청이었을 거예요.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패킷은 같은 TCP 스트림 내 21번 중에 TCP 에크를 364번을 달고 나오는 애가 요청에 대한 응답 패킷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TCP 205K 패킷에 대해서 요청을 유발한 공격 URI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TCP 에크의 364번을 넥스 스퀀시로 들고 있는 패킷이 되겠죠. 이렇습니다. 그 TCP 화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TCP 그 에크와 TCP 넥스 스퀀시를 그 탭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쭉 정렬을 하면은 요 두 번째 볼게요. 42번을 보시면은 스트림 보시면 TCP 에크가 쭉 있고 TCP 넥스 스퀀시가 쭉 있어요. 이 순서대로 정렬하게 되면 넥스 스퀀시가 마지막에 있는 26190이 에크로 들고 나가게 되죠. 즉 가장 205K 바로 위에 패킷이 실제 요청한 공격의 요청을 성공한 패킷
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상황일 때 20개의 요청 중에 Keep Alive 기능을 썼기 때문에 TCP 응답에 대해서 패킷만 보고 빠르게 이게 어떤 취약점 같은데 어떤 공격 URI가 얘를 요청했냐, 스트림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요청이기 때문에 패킷 리스트로 분석을 할 때 이 현재 상태에 보이시는 부분에 TCP echo와 TCP next 스퀀시를 추가를 하게 되면 205K를 준 패킷의 바로 위에 있는 게 next 스퀀시, 그 TCP echo를 갖고 있는 next 스퀀시 패킷이 됩니다. 그 요청이 뭐 인덱스 PHP 뭐 1 뭐 LOL 뭐 싱글 코테이션 이런 요청이 될 수가 있겠죠.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청이 굉장히 많을 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도 좀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요. 와이샤크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도구는 네트워크 마이너를 통한 분석입니다. 다운로드는 위에 링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마이너는 어떤 파일을 그 네트워크 포렌식 도구이긴 한데 파일 카빙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처도 할 수 있고 패킷을 로드해서 불러와서 OS 탐지, 그 패시브 핑거프린팅도 되고요. 호스트 네임, 세션, 포트 등을 전부 다 파싱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DNS, FTP, HTTP, IRC, 넷바이오스, SMTP 여러 가지 등으로 패킷을 분석해서 파싱해주는 유용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제시한 와이샤크 활용해서 205K 코드에 대한 응답 페이지에 대한 요청 URI를 빠르게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면 본 내용에서는 HTTP 응답 코드 205K 응답 페이지 파일을 직접 열어서 어떤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영향력 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패킷이 존재했을 때 205K라고 무조건 취약한 건 아니에요. 공격을 했는데 205K다. 그럼 우린 당했어. 이게 아니라 내용을 보셔야 돼요. 왜 보셔야 되냐면 이거 같이 공격 고문이 들어갔을 때 웹방화벽이나 아니면 요즘엔 페이지에 나파운드 뭐 이렇게 설계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205K를 주면서 잘못된 요청이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미리 설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205K가 뜨면은 뭐 웹파이어이 있고 정책에 의해서 차단되었다. 차단됐으면은 뭐 403 뭐 이런 게 뜨는 게 아니라 205K로 뜨면서 이런 HTML 리턴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 같이 분석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공격에 대해서 무조건 선고 응답이 왔다고 취약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추가하고 싶어서 드린 장표이고요.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은 파일 카빙 기법인데요. 어떻게 보면 JPEG, PNG, PDF, HTML마다 각 그 헥사바이트로 표현하는 시작 파일에 대한 시작 부분에 대한 헤더와 푸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헤더 같은 경우는 JPEG 같은 경우는 4D5A라는 게 있으시고 푸터에는 FF D9라는 헥스 밸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시작과 끝을 잡아서 조합해서 이거는 이 파일일 것이야 라고 카빙 파일을 추출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트워크 마이너를 활용하시면은 300에서 500바이트로 비교적 작은 파일들이 먼저 보일 수가 있고요. 이 파일들은 이 강의 교환 첫 장에 있는 그 닉토 스캐너 패킷이라는 파일을 로드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네, 시스 파일은 알아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즈가 303바이트가 쭉 정렬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응답 코드는 써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딱 봐도 어떤 응답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not foun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자의 개수를 세면은 한 300개 300바이트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 HTML 하이라이트까지 소스 코드로 보시면 네
그러면은 여기서 303과 304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 URI 차이겠죠. 뭐 점 하나 더 있거나 뭐 문자를 더 있거나. 그래서 300에서 몇백 바이트까지는 뭐 영향력으로 봤을 때 다 이런 페이지겠군이 라고 뭉뚱그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열어봤거든요. 수천 개를. 똑같더라고요. 나파운드. 여기서 뭐 이미지 하나만 들어가도 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킬로바이트로 증가를 해요. 전혀 다른 응답이라는 거죠. 근데 303에서 뭐 400바이트 사이는 거의 다 동일한 나파운드를 준 거였는데 여기 요청 URI만 좀 다를 것 같아요. 유효하지 않은 공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패킷이 10만 개 중에 한 7만 개가 이런 패킷이면 7만 개는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시간을 7만 개 패킷을 분석 안 해도 되니까 3만 개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파일 카빙 기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네트워크 마이너를 다시 봤을 때 이거는 앞쪽 부분을 본 거예요. 맨 시작하는 파일 리스팅이 시작되는. 그리고 거꾸로 보면은 97274 97274 바이트가 나오는데 94에서 98kb에 대한 HTML 파일, 샘플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면 대부분의 메인 HTML 페이지예요. 예를 들어 뭐 19168.0.80 홈이라는 슬래시 홈이라고 했을 때 메인 페이지가 뜬다. 인덱스 메인 페이지가 뜬다. 여기 물음표하고 뭐 쓰진 뭐 물음표하고 뭘 쓰든 간에 이 바이트 차이가 크지 않아요. 94에서 98kb 내에서는. 그러면 대부분 동일한 앞서 봤던 뭐 나파운드 같은 동일한 메인 페이지, 즉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거기서 바이트 차이가 크게 없다면 역시 영향 없는 메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이 아니라 메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리턴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00개라면 아까 7만 개 줄였죠? 여기서 10,000개 줄이면 2만 개만 분석하면 됩니다. 뭐 이런 컨셉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아까 300에서 500바이트랑 94에서 98kb 파일 제외하고 비교적 일관성, 크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HTML 페이지를 직접 열어서 분석하면 몇 개 안 돼요. 보시면 946, 좀 크기가 애매하죠? 그리고 뭐 2만, 5만, 6만, 그리고 여기 9만으로 가는데 여기까지 개수를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외에 취약점이 있냐? 제가 봐서 없었어요. 이 안에서 다 나왔어요, 취약점이. 그리고 여기서 모든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없어요. 근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한 취약점은 전부 다 확인이 돼요. 예를 들어 바인드 SQL 인젝션 이런 것도 패킷 바이트가 뭐 에러 베이스로 나왔을 때 조금씩 다른데 그 바이트가 좀 유니크하게 터졌다. 그럼 그 부분 요청에 대해서 좀 리스팅이 되겠죠. 또는 XXX, 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응답한 HTML 직접 열으면 실제 팝업이 떠요. 왜냐면 HTML 페이지에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코드가 삽입돼서 리턴되기 때문에 실제 트래픽을 받으면 영향력 검증을 실제로 패킷을 재현하지 않더라도 XX 취약점의 유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팝업창 같은 게 뜬다던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보면 2,700개 정도 되고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파일 일관성 없는 20개 정도만 분석하면 되는데 20개를 분석했을 때 뭐 이런 거 하면 디렉토리 리스팅이 딱 나오죠. 바이트가 좀 특이해요. 5172 다른 바이트랑 전혀 다른 크기예요. 또 다른 취약점은 52,320바이트 PHP 인포 취약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이 파일도 좀 크기가 일관성이 없는 걸 누른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실제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 취약하던 파일이 노출된 거를 이 파일 크기만으로 뭐 몇천 개, 몇만 개 패킷 내에서 일관성 없는 패킷 파일 열음으로써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좀 더 빠르게 내가 어떤 좀 특이점을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100% 취약점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런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런 패킷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좀 더 빠르게 나는 어떻게 우리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결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네네네. 웹스캐너 공격이 한 7,000개 정도 공격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유효성 없는 공격들은 파일 크기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있는 HTML을 리턴했는데 일관성 없는 패킷들만 봤을 때 대부분의 특이한 서버에서 특이한 응답을 준 경우라고 보고 그 부분만 파악했을 때 실제로 취약한 내용들이 도출이 빠르게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캐너 트래픽에 대한 좀 유니크한 시그니처 내용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소켓을 짜서 공격하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서두에 와이샤크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막말로 이제 실무 입장에서 제가 패킷을 한 1기가짜리 웹스캔 공격을 줬을 때 딱 던져주고 자 여기서 유효한 우리가 침해당한 내용을 분석해봐 라고 했을 때 참 난해하죠. 왜냐하면 패킷 내용의 컨텐츠를 찾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스트링 값으로 어떤 우리의 정보가 나가는지 검색해보는 류밖에는 당장 해볼 수 없다고 좀 막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좀 더 유효한 패킷을 빠르게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전달드린 내용이고요. 제가 보안관제나 아니면 서트 업무를 할 때 주로 사용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는 내용입니다.